다행히 우리 정영희 부국장님이 정리를 잘해줘서 그런 대로 이게 뭐 조금은 되긴 됐는데 아직도 흡족하지를 못해서 오늘 제가 다시 복습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면은 우리가 22장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약간 간단하게나마 이걸 한 번 더 거치고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할 게 많아요. 이 생각보다 제가 이거 제 고백인데 강의를 저는 이거 그냥 올라서면 말이 그대로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학생일 때는 뭐 교수가 올라오면 저절로 그냥 말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제가 교수를 한 40년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뭐 아이고 설교나 해주십시오. 그 올라가면 저절로 말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그래요. 이제 말이란 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말한 그 준비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거 무슨 말을 할까 하면 또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달간 이렇게 생각을 길을 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이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엉뚱하게구만 들이받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자꾸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딴 생각을 하니까 냉장고에 넣을 걸 부엌에 갖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그렇게 항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생각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22장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21장인데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면 거기 21장이 나와 있습니다. 21장도 나와 있고 22장도 나와 있고.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첫째는 성이 무엇이고 명이 뭐냐. 그리고 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성이 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이 명으로 가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성이라고 하다. 이 성자가 발음은 같은데 뜻은 전혀 다르죠. 이 성자는 무슨 성자입니까? 이게 마음신변의 날생자인데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격이다, 본성이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이것이 그래서 날생자가 붙은 이유가 생기면서 우리가 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향이라든가 뭐 개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 말씀은변에 이렇게 이룰 성자는 전혀 뜻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이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제가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설명을 해드려버리면 이 원래 성의 의미가 손상을 당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주 심오한 말은 그것을 개념화시키거나 정의를 내려버리면은 그 깊은 심오한 맛이 없어지고 그냥 그 정의에만 붙들려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 성을 참 말하기가 힘이 들어요. 도가도 비상도 우리 도덕경 할 때 이 도라고 말을 해버리면 이미 도가 아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unspeakable.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심오한 경지, 그리고 말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진리.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1, 하나님은 2, 하나님을 정의를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 사는 것, 있는 것, 없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이 죽었다고 설명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설명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미 있다 없다고 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를 해버리니까, 공식화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도가 도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말을 해버리면은 진짜 본질적인 의미의 도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도라는 항상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나님은 상징이다 그래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 양반 돌았다. 하나님이 무슨 상징이야? 하나님은 진리지. 상징이란 건 그 뭐 있으나 마나. 어떻게 상징이나? 그 실제가 없이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말에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 말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제가 상징이라고 얘기할 때는 실제가 없이 그냥 모양밖에 없다. 상징이다.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다. 실체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어떠한 언어가 너무너무 깊고 오묘한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징으로 밖에는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개념화 시켜버리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신학자들은 자꾸 하나님을 뭐 이런 형용사 저런 형용사 뭐 무슨 별의별 그 말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없어져요. 하나님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우리에게 상징은 영원하고 상징은 항상 오픈. 우리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오픈네스가 항상 있어요. 그게 상징의 특징이에요. 상징이 어떻게 보면은 개념적인 말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훨씬 더 오픈되어 있고 훨씬 더 심오해요. 그래서 글을 쓰는 분, 시인들은 상징을 씁니다. 개념을 쓰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에요. 시인은 개념을 초월해야 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에 그 언어의 상징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말이 시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시와 산문은 구별돼요. 산문은 설명체예요. 그러나 시는 설명을 안 해요. 논리에 비약을 해버려요. 직관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경험이 상징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상징이 참 의미가 깊은데 요즘 서구 21세기 서구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상징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우선 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략 설명하면 이 우주를 흘러가는 어떤 신비한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한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차원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어떤 진리랄까, 이 세계 우주 만물이 흘러가는 그 길이랄까, 그런 것을, 그래서 하늘의 도는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자 천지지도야, 그리고 성지자 인지도야.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흘러가는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힘인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삶 속에 이걸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이 성지자다. 그래서 성이라는 문제가 특히 11세기, 12세기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 주자 이후로 이게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우리 조선조에 와서 특히 이율곡 선생은 이 성을 가지고 굉장히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이 퇴계 선생은 경을 많이 말했고 또 율곡 선생은 성을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처음에 저는 퇴계 선생의 말이 좀 일리가 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 조금씩 더 깊이 이 율곡을 이해하니까 왜 율곡이 성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게 바로 중용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 자자가 어디서부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의 자자하고 지자는 어디까지 마지막 이건 처음. 그래서 자성 성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자 시작해서 명으로 간다. 그래서 사람이 그 성에 입각하면은 우리 생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성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밝음이 와요. 그 밝음이 어떤 논리적이든 혹은 지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경지인데 이 불교에서는 그걸 오라고 그래요. 각이라고 하거든요. 오라고 합니다. 깨닫는 경지거든. 근데 이 유교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너무 좀 이 불교적인 냄새 난다고 명이라는 말을 쓰지 오란 말은 안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에서 출발해서 명으로 간다. 그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불교가 맞나? 예. 그럼 제가 볼륨을 좀 높이겠습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오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거는 문제 없어요. 조절하고. 교수님이 여기 앞에 나오셔서 하십니다. 예. 이건 녹음도 해야 되니까, 천사. 녹음을 하려면은, 이걸 해가지고 녹음, 그럼 녹음도 해야 되니까. 이건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볼륨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죽을 먹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이라고 하는 것하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근데 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가 경이 되어야지만 배움이 가능하다. 그 퇴계 선생의 입장입니다. 경자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가 막힌 경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부러 그런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얼른 거꾸로. 존경한다,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그 퇴계 선생님이 하도 이 경을 강조하니까 이 퇴계 학회에서도 이 경자를 상징적으로 학회 로고 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퇴계 선생 국제학회를 많이 해왔거든요. 요즘은 조금 뜸한데 이 퇴계학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분이 그 이동준 선생님인데 이분이 문경 시멘트, 여러분 옛날에 그 시멘트 공장을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이동준 씨입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이분의 그 몇 대 이제 이 조상이 이 회계 선생님이고 그분 고향이 안동 그 근처이기 때문에 그 이동준 선생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개인 재산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옛날 박정희 노무현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럴 때 청와대에 가서 돈을 좀 많이 따왔어요. 따와서 국제학회에서 뉴욕, 보스턴, 뭐 독일 뭐 다니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퇴계를 알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전화도 내고 학회도 하고 저도 이 바람에 몇 번 가봤거든요. 이 퇴계학회. 그리고 한 번은 올림픽 때 88년에 한국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 퇴계학회 때문에 올림픽 개막식에 입장을 해서 제가 생각도 못할 일인데 그래서 내가 이 퇴계 선생님한테 참 고맙죠. 근데 이동준 선생님께서 그때 퇴계학회 회원들을 다 서울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이제 그 개막식에 가는데 뭐 이렇게 뭐서 나와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쫙 가서 말이죠. 제가 아마 일평생 처음으로 올림픽 개막식을 실제로 거기 가서 구경했어요. 그래서 이 경을 퇴계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율곡이 퇴계를 만나러 갔을 때에 한 34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퇴계 선생님은 이미 노장이죠. 근데 이 젊은 율곡 선생이 찾아가서 도산 서원에 가서 이제 사흘 밤을 묵고 이렇게 이제 떠나는 과정인데 그때는 퇴계가 22살, 23살. 그런데 벌써 이 퇴계가 율곡에 뛰어난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래 가면서 마지막으로 선물을 내가 하나 주겠다. 그래서 그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봉투에 접어가지고 그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피지 말고 저기 바깥에 나가서 마을 밖에 나가서 길가에 이제 갈 때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도산서원 와서 한참 가다가 그 이제 봉투 주신 걸 갖다 다 풀어가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왔어요. 이것을 그 퇴계 선생이 율곡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만큼 이 퇴계 선생은 인간의 모든 태도가 그 사람의 경이 없어지면은 배우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갖지 못하고 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성으로 간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율곡은 그 후에 성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경으로 간다. 근데 그 근거가 지금 보니까 이 율곡이 중형에서 근거를 하고 있어요. 자성, 명. 그러니까 성에서 출발해서 인간에게 밝음이 와요. 그리고 또 명에서 출발해가지고 자명성, 명에서 출발해서 또 성으로 가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예,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성에서 출발해서 명으로 가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성에서 출발해서 명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명지찬 같은 학자는 due to, 아주 참 해석을 잘한 거예요. due to 뭐냐.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주어진 nature, due to the nature, 우리가 다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있기 때문에 성에서 출발해서 명으로 간다. 그래서 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성이 이제 밝혀질 때가 오는 건데, 이게 왜 밝혀지느냐? 인간은 누구든지 다, 그게 바로 네이처야. due to nature. 그 다음에 명에서 또한 성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명에서 성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그것은 교육, 배움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첫 번째, 성에서 명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명에서 성으로 갈 때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용이 굉장히 묘한 논리를 쓰고 있어요. 인간에게 원래 주어진 것을 잘 개발하면은 밝음이 와요. 밝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깊이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밝음이 나와요. 명이라고 하는 게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밝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네이처가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게 본성이에요. 또한 이렇게 밝음이 왔을 때 이 밝음을 다시금 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뭐냐?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밝음은 인텔렉츄얼한 것,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런 것을 동원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게 다리송한 얘기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논리거든요. 명은 명이고 성은 성이지, 또 성에서 명에 간다고 해서 그걸 성에서 명으로 가는 걸로 끝나는 거지, 왜 또 명이 또 성으로 또 돌아가느냐 말이죠. 이게 다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동양 사람, 특히 중용이라든가 이런 우리 고전에서 쓰여지는 논리입니다.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해보죠. 서구 논리는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linear logic, linear concept of history, linear concept of logic. 논리 자체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linear. 예를 들어서 1에서 1을 더하면 2이 된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2이 하나로 돌아가고 그런 거 없어. 만약 그렇게 하면 그건 합리가 아니야. 합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려면 생각을 직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서구, 그러니까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합리고 이성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중용을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마니까 그 뜻을 몰라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서구의 논리는 철저히 리니어합니다. 역사도 linear concept of history. 역사도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역사의 시발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서 어느 땐가는, 자, 그러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teleological, 텔로스란 말이, 히란 말이, 텔로스란 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역사나 시간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전제가 다 깔려 있어요. 우리가 자랄 때 서구식 교육을 받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직선적인 논리에 다 익숙해요. 그것이 합리라고 생각해요. 또 그것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논리 자체가 리니어. 한 단계 거치면 다른 단계, 또 다른 단계 거치면 또 다른 단계. 이것이 바로 리니어 컨셉트, 리니어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없어요. 항상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은 원웨이 트래픽. 그래서 알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과정이 중간에 뭐 타락도 있고 뭐도 있고 쭉 있는데 마지막에 언젠가는 메시아가 온다. 유대교적인 생각이고 기독교는 마지막에 심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것이 다 linear concept of history입니다. 이게 목적론적인 역사예요. teleological history. 항상 역사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윤영준 박사님과 요즘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윤영준 박사님은 원래가 공학도 아닙니까? 화공학을 하신 분인데 미국에 와서 뭐 수학도 하고 또 경제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했단 말이죠. 원래 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뭐 했는데 예, 제가 처음 이분을 만날 때는 뭐 저분하고 나하고 통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저런 사람들하고 뭐 내가 무슨 대화를 할 것이냐. 근데 뭐 오랫동안 그건 20년 가까이 이렇게 요즘은 뭐 그 이야기거리가 많아졌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경제나 정치나 사회 이런 문제에 관심이 다 많거든요. 그래서 서구 역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화론, 누굽니까? 맨델이죠? 다윈입니다.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다윈의 진화론도 간단히 말하면 그 전제가 어디에 서 있느냐면 linear concept of time입니다. 그리고 teleological. 그러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쓸 때도 전제가 없이 쓰지 않았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전제가 없이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쓰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역사는 계속 앞으로 간다. 그리고 역사가 갈수록이 진화한다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진화론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진화론적인 존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나오는데 이 헤겔은 이런 진화론적인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이에요. 변정법적으로 진화해요. 어떤 전제가 나서면은 거기에 반대가 나서고 이것을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게 그 논리라든가 역사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것이 어떤 신테시스로 올라가고 또 그 신테시스에 반대하는 게 또 다른 게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스트러글 사회적인 계급 투쟁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에볼루션을 통하든지 간에 계속 사회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 전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칼 마크스예요. 공산주의가 아주 기본적으로 헤겔의 역사관에 기초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항상 움직여서 이 계급이 자꾸 이렇게 싸우다가 보면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세계, 결국은 유토피아가 온다. 그 유토피아란 말이 우토포스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말을 갖다가 이제 그냥 이상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어필했잖아요. 그렇지. 역사는 항상 발전하는 것이고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투쟁을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사회, 더 평화로운 사회, 더 평등한 사회가 온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안 되잖아요. 실패를 지금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좌파고 우파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파도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한다. 어떤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신학 속에 종말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올 것이냐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그걸 따로 공부하는 게 그게 에스카톨로지. 그러니까 에스카토라는 말이 히란 말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종교마다 어떤 그런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마지막이 올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을 전제로 해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지. 시작만 있고 마지막이 없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전제가 우리를 다 지배해. 우리 생각. 그게 바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동양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 전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이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라든가 도교라는 말할 거 없고 이 유교까지도 보면은 그런 논리가 굉장히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 직선적인 논리는 논리고 이걸 제가 말한 건 순환적인 논리예요. 순환적인 논리는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논리는 반드시 일직선으로다가 리니얼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것이 모든 과학의 기본이다. 그 전제를, 그 패러다임을, 그래서 윤종준 박사님하고 저하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 패러다임을 억셉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우파 계통의 학자들 가운데도 공산주의 저거 틀렸어. 안 돼. 두고 봐. 다 망해. 그럼 뭐야? 너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렇죠?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들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역사가 흘러가면 언젠가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대항마로 나온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바로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분은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계는 다 서구 자본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텔로스, 텔레올로지컬 목적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이 자 이거 봐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쭉 정면해 나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역사의 마지막은 리버럴 디모크라시, 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미국이고 앞으로는 다 미국식의 자본주의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다. 이번에 나온 책의 결론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공산주의자라서 의문을 가진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의 사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직도 서구의 논리에 입각해 좌파가 되든 우파가 되든 공통점은 뭐냐? 역사는 계속 진화론적으로 발전한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목적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사고의 기본적인 틀은 같아요. 그걸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말이 이렇게 그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1962년에 토마스 푼이라는 사람이 물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이게 굉장히 20세기 후반기에 영향력 있는 책이 됐는데, 과학사를 보니까 과학이 때로는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혁명적으로 들이박이더라. 패러다임이,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그런 말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래서 처음 그 책이 나올 때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가졌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 보통 이게 밀리언 뭐 이렇게 카피가 나가고 했는데, 이 토마스 푼이라는 학자의 그 영향력이 단순히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 종교라고 모든 면에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학을 혁명으로 봤어요. 과학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 우리 영어로 말하면 코페르니쿠스, 그전에는 다 뭡니까? 이 지동설, 지오센트릭 월드뷰, 이 땅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옛날 중국, 한국 다 그런 생각이죠. 하늘이 뭐 이렇게 지구를 돌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혁명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힐리오센트릭.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금 지만 도는 게 아니라 지가 또 다른 태양을 돌고 있고, 이건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을 아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가 다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 자체 안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이 뭐 한약을 지을 때, 에이고 그 한약에 무슨 그게 과학적인 거가 뭐가 있어, 그거 다 그 쓸데없는 거야. 우리 그 서양 입장에서 볼 때는, 서양 그 웨스턴 메디슨에서 볼 때는 그 다 엉터리 없는 거죠. 뭐 풀 뽑고 뭐 꽃나무 뽑아가지고 집어넣고 뭐 따려가지고 먹고, 이건 뭐 침이나 꼽고, 이게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이 합리적도 아니고 과학적도 아니고, 이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뭐 적당히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한의학을 연구하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한의학이 침 하나 놓는 게 아무나 놓는 게 아닙니다. 침자리 하나하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침을 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과학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패러다임이 서양 패러다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따로 있고, 서양 의학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한쪽을 가지고 다른 쪽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판단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최경 박사님이 요즘 와서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술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이분도 이 화공과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와서 뭐 한국 요즘 사자성어도 막 열심히 연구해서 내고, 그런데 재미있는 요즘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1234년에 벌써 우리는 금속 활자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구텐berg보다 거의 한 150-200년 가까이 일찍.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금속 활자가, 이 목판 활자는 그냥 쭉 쓰면 그대로 그냥 이게 변할 수 없이 그냥 한 문장 하나가 다 나가야 돼요. 지금 해인사 가보면 요 8만 대장경, 그 다 판이 다 이렇게 따로 8만
이거 왜 이게 팔망이에요, 이게. 나무 쪽이다. 근데 그 나무 쪽 하나가 다 문장 하나거든요. 근데 금속 활자는 그 글자를 다 쪼개가지고 하나씩 분리를 시켜요. 서로 그것을 재조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조판할 때 보면은 이 조립을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 가지고 다른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 끼웠다가 저기 끼웠다가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나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금속으로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금속 활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버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제까지 우리는 인쇄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직선적으로 문장을 딱딱 써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덮어가지고 카피라는 걸, 이걸 인쇄라고 생각해왔는데 글자 하나하나를 다 분리시켜버려요.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 그 데리다 그 프랑스 철학자의 그 디컨스트럭션,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프랑스 아주 이 데리다 잭 데리다가 이게 한국 사람을 잭 때리다 때려 부신다. 그래서 디컨스트럭션을 말했어요. 해체주의입니다. 이게 이제까지는 글자를 이렇게 하는데 다 글자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금속 활자가 이걸 해체를 시킵니다. 이게 놀라운 소리.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시프트 해가지고 글자 하나를 다 뽑아가지고 다른 글자가 다시 조합을 시켜버려요. 이게 놀라운 이 혁명적인 생각이,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근데 최기영 박사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마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할 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냐. 처음엔 제가 그 말 듣고 그건 황당한 얘기다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 와서는 very convincing. 왜냐하면 한글을 보면은 한글의 모음과 자음이 합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따로 이걸 다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조합을 시킨단 말이죠. 한글이 아주 간단해요. 해체와 조합이. 그게 바로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해서 다시 조합시키는 이러한 그 패러다임이 이미 금속 활자에서 시작이 됐다면 틀림없이 세종대왕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야,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글자를 만들 때도 이걸 어떻게 하면 해체시키고 다시 조합시키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거기다가 우리는 또 받침까지 나와요. 이 참 기가 막히죠. 그 글자 가운데 받침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있고 그 밑에 또 받침까지 넣는 것. 이게 이제 해체와 조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라. 이게 좀 놀라운 생각이에요. 요즘 제가 제 혼자 그런 생각하다가, 그 최경 선생님 말씀 맞았어. 이게 틀림없이 우리나라가 해체주의를 제일 먼저 생각해낸 거예요. 있는 질서를 파괴시켜가지고 다시 그 질서를 갖다가 조합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한글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디서? 직선적인 생각은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linear thinking은 항상 이미 붙어요.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생각이 중용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용은 그 사고 자체가, 그 틀이, 패러다임이 직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이에요. 성에서 명으로 가고 명에서 다시금 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해체와 조합을 재구성하는 논리예요. 이런 심오한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너무 좀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중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주석책을 다 읽어봐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신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영어로 번역된 거,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여러 학자도 있지만, 그냥 글자에서 해석만 했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성은 인간이 주어진 기본, 우리 날 때부터 타고난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밝히려면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명이 왔을 때 그 명에서 끝나지 말고 명을 다시금 조명하면은 더 깊은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있고 명이 있고 또 다시금 그 명에서 성으로 돌아가고, 이게 바로 분리하고 조합시키는 이러한 순환적인 사고예요. 이게 우리 이 동아시아 사고방식은 사고가 굉장히 순환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고를 애매모호, 긴가 민가, 뭐 이렇게 알쏭달쏭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 자꾸 하면 우리가 직선적인 논리에서 볼 때는 그래요. 애매모호, 긴가 민가, 알쏭달쏭 뭐 이런데, 이게 이제 그 틀을, 이 패러다임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게 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이 패러다임을 이해를 못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돼.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을 다시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여기에 이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인용할, 중국의 순자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이 철학자고 정치학자, 그런데 우리가 다 공자 맹자는 많이 알지만 순자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순자가 기막힌 사람이, 중국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공자나 맹자는 사실은 뭐 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를 주워 모으고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이걸 모아놓은 것이 하나의 어록 같은 거. 근데 순자는 직접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글을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국 철학사 가운데 순자가 이분이 기원전 200년 300년 처음으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쓴 사람인데, 야, 그 읽어보면 기가 막힌 게 이런 게 나와요. 2300년 전에 그 당시에 다들 하늘을 굉장한 존재로 생각해 왔잖아요. 공자나 맹자나 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다. 원래는 상제, 또 상제가 나중에 무슨 이거 뭐 하늘, 이게 인격적인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다 하늘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늘. 그래서 하늘이 벌을 주지 않을까. 이 하늘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순자가 그 천에 대한 하늘천, 이 천에 대한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왜 하늘을 두려워하느냐? 바보 같은 일이다. 하늘이 복을 주고 하늘이 벌을 주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아마 가장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순자예요. 왜 사람들이, 자 봐라, 하늘은 착한 자에게도 비를 주고 악한 자에게도 비를 주는 거야. 꼭 악하다고 비를 안 주고 착하다고 비를 주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중국 역사 가운데 연임금, 순임금 같은 큰 훌륭한 임금이 있을 때는 뭐 비를 많이 내리고 뭐 날씨가 좋고, 저 걸림금, 저 숭악한 저런 임금 오면 가뭄이 오고, 천만의 말씀이다. 23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럼 하늘이 뭐냐? 하늘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다. 일식이 오고 월식이 오고, 우리 봤죠? 지난 며칠 전에 월식이. 그래. 월식이 올 때, 일식이 올 때, you may have to marvel. 저런 게 좀 신기하다. 그렇게 느끼는 건 좋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무슨 어떤 징조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다. 놀라운 얘기죠.
그것은 이 우주 질서의 어떤 음과 양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때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직도 패러다임은 지금 서구 과학의 패러다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 안에서 설명했거든요. 두려워할 거 아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런 자연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자, 우리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취임식에 무지개가 하늘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봐라. 이게 뭐 희한한 징조가 아니냐. 또 뭐 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이사하면은 이야, 그게 뭐 새로운 터가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기해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걸 근데 이제 순자 이런 말을 해요. 그런 현 그럼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인간은 그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 리스폰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연의 현상이 닥쳐올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리스폰드를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면은 그게 길하고 축복이 되고 그걸 인간이 리스폰드를 잘 못하면은 흉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인간의 responsibility. 우리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폰드를 하냐에 따라서 길해질 수도 있고 흉해질 수도 있다. 이게 놀라운 생각이에요. 요즘 세상이 아니고 23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혁명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자가 그런 참 훌륭한 사상가인데 불행하게도 자기 제자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게 화를 입었어요. 그 제자를 잘 둬야 돼요. 그 제자가 똑똑한 제자가 한비자하고 이설한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한비자는 그 후에 법가 사상으로 나가고 그 이설한 사람은 진시황의 그 프라임 미니스터 아주 뭐 오른손이 되어가지고 그냥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서 그걸 블레임을 하고 해서 나중에는 순자까지 블레임을 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순자가 제자를 잘못 두는 바람에 그만 역사에 묻혀버리고 근 19세기까지 빛을 보지 못해 요즘 조금 나와요. 순자 사상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 합리라든가 논리라든가 뭐 과학적이라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어떤 그 패러다임 어떤 프레임 속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간이 많이 갔는데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은 자, 자명성 이것은 얘기했는데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교육을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인간이 밝음이 왔을 때 이 밝음을 가르치고 배워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회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다 이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클 때 보면은요 저 전쟁 이후에 제가 자랄 때는 집이 다들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한 7, 8명 되면 생일을 다 해주기가 뭐 힘들어요. 요즘 같은 자녀들 생일을 잘 해주고 뭐 케이크 사주고 뭐 해줘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때는 그거 뭐 생일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그저 미역국 한 그릇은 그만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래도 두 번 자기 일생에 생일 2번만은 잘해줘요. 언제입니까? 돌대하고 한가. 돌하고 환가입니다. 돌은 1년을 you made it. 옛날엔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1년을
살아드는 것.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60세가 돼서 이게 환자가 순환이라는 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느냐? 12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들 띠가 있잖아. 12회를 5번 반복하면은 자기가 났던 그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새로운 출발이 돼요. 이게 순환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리니얼 띵킹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죠. 근데 우리는 환갑이 이 서클이 5번 돌면은 제자리에 돌아와요. 이게 그 엑세스가 같은 엑세스 우주에 이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이 이 서구적인 그 일직선 생각은 굉장히 평면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리고 순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활자를 만든다는 것도 이것이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 돼요. 해체해서 다시 조합하는 것은 입체적인 머리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입체 기하학을 하듯이 그런 머리가 안 들어가면 그 해체해가지고 다시 조합하고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순환적인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이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환갑을 가지는 것. 시간 관념이 그래서 나는 것과 죽는 것이 시작과 끝이 아니고 하나의 순환이에요. 나서 죽고 죽음이 바로 또 새로 태어나고 이러한 생각을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이 자명 성이 되고 성명 성자명이 되는데 이 학이란 걸 이게 제가 전번에 말했지만 제가 요거까지만 말씀드리죠. 이 학이란 걸 유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이 있지만 태어난 우리 뭐 다 날 때부터 가져온 성이 있지만 그 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해주는 능력은 있지만 일단 그 알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그 알을 가지고 다시 성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전번 강의에서 끝에서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생각이 알을 버리라. 절학, 무, 그 배움을 버리면 아무 염려가 없다. 뭐 시험 볼 필요도 없고, 뭐 낙제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 배움 공연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고생하는데 배움을 버리라. 이제 그 도덕경의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불교라든가 그런 데도 그게 나오는데 이 학을 그 유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학을 통해서도 성을 느낄 수, 학이 단순히 성을 방해하는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순환적으로 다시 이게 이제 돌아갑니다. 제가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죠.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여기도 두 가지 갈래거든요. 배우는 것이 물론 이 불교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가 한편으로는 선이냐 아니면 교냐. 이 선은 명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한편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선불교 가운데서도 야야 그 배우는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방해야. 그냥 명상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깨달아버리면 뭐 다 되는 거지. 그걸 뭐 배우고 어쩌고 할 필요 뭐 있어. 근데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 선을 명상을 위주로 한 학파가 있었고 또 다른 학파는 아니다. 배워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선이고 또 하나는 교회예요. 이 둘을 종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이 진울이란 이분이 바로
그 어딥니까? 그 송광사. 이 우리 저 모임에서 언젠가는 한번 갈 겁니다. 송광사를. 그래서 제가 꼭 가고 싶은 절인데 이 송광사에서 그 조계종이라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이 그 뒤에가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붙었고, 그러니까 바로 이 진울 스님이 조계종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진울 스님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선과 교가 다 같이 가야 된다. 훌륭한 생각이죠. 그래서 선교를 다 일치시킨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이 선불교 가운데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 그렇게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떤 직감이라든가 영감이 탁 왔을 때 명상을 통해서 이거다! 이 깨닫는 것이지 무슨 배워 깨닫는 게 그게 진짜냐? 그건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 뿐이지 깨닫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보는 불교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또 한편에서는 그래, 그건 말이 맞아. 깨닫는 게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게 다 명상해서 깨닫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다 깨달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나 이제 깨달았어. 이제 끝난 거야. 이건 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우리가 수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둘을 이제, 그래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 유명한 말입니다. 이걸 다 쓰고 싶은데, 여기 조금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들어서. 이 도노, 돈수란 말은, 도노, 점수란 말은 이 진울이 주장한 건데, 우리가 깨달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명이죠. 발견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발견이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그래서 그 수는 점차적으로 gradual practice, gradual training. 그러니까 우리가 sudden enlightenment, 우리가 어떤 enlightenment는 갑자기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훈련 과정은 그 이후라도 계속 그 수련을 점차적으로 그 수련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그게 enlightenment의 참 목적이다. 거기에 반해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거는 가짜야. 사람이 탁 깨달아서면 수련이고 뭐고 그게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깨달은 다음에 또 수련하고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지. 진짜 깨달아서 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것도 말이 되죠. 이게 아직도 수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짜 깨달음이지. 진짜로 깨달으면은 그걸로 다 끝난 거야 이미. 근데 아직도 그 제대로 못 깨달았기 때문에 뭐 또 수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근데 이 보도국사 진울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했는데 20세기에 한국 불교 역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인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해인사에 계시다가 그 백년사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1991년에. 근데 그분의 주장이 천만에 깨닫는 것은 또 도노, 수련하는 것도 돈수, 점수가 아니가.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굉장히 무리를 일으킨 분인데 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한번 사람이 정말 깊이 있게 깨달으면은 다시 가가지고 수련하고 그런 정도의 깨달음이 아니고 정말 그까지도 초월하는 깨달음, 그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 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참 그 해인사에서 그 개신들어 올라가려면 100년을 올라가는데 그 길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한번 올라갔다가 혼이 났어요. 이거 절벽,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고 절벽 같은 길이에요. 그걸 올라가는데 그냥 조금만 가면 숨이 가쁘고. 그래서 그걸 끝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데 아주 제가
그 경상도말로 C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만나려면은 3,000배를 해야 된다. 놀랍죠? 3,000배를 해야지. 왜냐하면 사람이 3,000배를 하다 보면 내가 이거 3,000배까지 하면서 그분을 만나서 뭐 할 거냐 이런 의심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포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당신 내 안 만나겠어 하기는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3,000배를 하라고 그러면 3,000배 하는 도중에 정말 아이고 이만하면 돼서 그만 만날 필요 없지 가지 뭐. 다 포기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번은 이제 고속도로를 딱 닦아놓고 그 해인사 저까지 이제 그 합천까지 나왔는데 한번 그 성철 스님을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그러니까 세 번을 3,000배는 안 했죠. 안 해도 3배, 세 번은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돌아왔어요. 네, 그런 분인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분이 정말 그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하는 게 굉장히 비약적입니다. 이 깨달은 분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순차적이고 논리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르친 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그동안 젊은 남녀를 많이 속였어. 내가 한 죄를 지으면 저기 수미산 꽃보다 더 높을 거야. 이렇게 이제 시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개신교 목사들이 야, 얼씨구나 좋다. 이것 봐라, 이거 사탄이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야. 내가 생각했더니 이게 다 헛거다 말이지. 참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철 스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 다 성철 이런 뭐 너희 불교 신자들 다 너 헛것 믿은 거야. 뭐 내가 지금 말한 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평면적이고 직선적인 논리에서 성철 스님의 말을 본 거예요. 순환적인 논리가 입체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입체적이고 순환적인 논리를 이해하면은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정말 깊은 아주 심오한 경지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그게 참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 선불교는 그래요.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거든 죽여라. 근데 그 말을 벌써 그래도 직선적인 논리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라는 개념 자체를 죽여버려야 돼요. 이게 그걸 갖다 자꾸 이렇게 전문에 컨셉 하나의 개념으로 자꾸 만들어서 내면은 그거 없애야지 진정한 부처를 만나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성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로마서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알아왔던 뭐 세상의 지식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랬을 때 진짜 글자 그대로 바울이 다 분토와 같이 버렸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깊고 말이 유창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못 써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유대교 가운데서 아주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어요.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가장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정말 그 상위층에 속했던 사람인데 이걸 다 버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철 스님의 말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진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중용에서 성이 명이 되고 명이 성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건 동어 반복이고 투톨로지. 예? 이건 쓸데없는 얘기다. 이렇게 봐버리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좀 더 입체적인 각도에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가 비합리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과학적이 아니라 우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입체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활자가 나온 거예요. 이 금속 활자가 나온 거잖아요. 한글이 나온 거잖아요. 이건 평면적인 사고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산물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환적인 사고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우리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제가 그 이여령 선생의 쓴 글을 보면요, 1960년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것이 한국이다. 그 책을 보면 지금 보시면 놀라울 거예요. 그 정말,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다 한국의 비관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다. 왜 다른 나라 서구선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걸 못했느냐.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저하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던 분이 몇십 년 지나니까 더 확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분은 1960년대 제가 자랐으니까 제가 학교 다녔으니까 그때만 해도 서구적인 패러다임으로서 보았을 때는 또 한국이 못 살 때니까 그렇게밖에는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지금 와서 아직도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우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고유 생각 가운데서 서구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제가 어제 보니까 뉴스에 이 바이든이 한국을 나갔잖아요. 윤석열이가 취임한 열흘 만에. 자, 보세요. 이제까지 한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들 인사하러 미국으로 왔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게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중국의 시진핑 보고도 날 오라 그러지 말고 네가 일로 오느라. 그렇잖아요. 저 미국 대통령도 왔는데 왜 너라고 못 오느냐.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새로운 발굴을 해가지고 그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날아온다는 건 이거 도저히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정치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금 우리 이 한글의 구조라든가 또 인쇄소리 여기에서 나오는 것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뭔가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지도자가 해도 국민이 못 들어가면 그 못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삼성 이렇게 그게 나왔기 때문에 되는 거지. 아무리 지도자가 이렇게 하다 그래도 못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하고 들어가던 이유가 바로 우리 생각이. 한국 사람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제가 40년 전에 이 학교에 왔을 때 저를 불러준 과장이 여자분이었는데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저는 캘리포니아 살았고 저는 조지 메이슨 이름도 못 들어본 학교였는데 한 번은 온 지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저녁을 하러 갔더니 자기 친구가 여기 국무성에서 스테이트 받아서 일하는데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그게 30년, 40년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난 그때 그 말 하기를 그게 제 듣기 좋아라고 한 말이겠지.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왜? 우리에게 그런 사고의, 역사적으로 그런 사고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이런 순환적인 사고, 입체적인 사고가 이제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인 사고,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고가 제가 이렇게 말해 조금 주저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앞으로 인류 역사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조금 회의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뭐 21장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성이 명이요 명이 성이요 이렇게 오락가락 아리송다리송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얘기, 제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테마라든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22장을 넘어가기엔 조금 시간이 너무 뭐 급하니까 오늘은 이걸로서 제가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